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특검 수사 상황과 여러 의혹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경찰보다 경호원들이 총을 더 잘 쏜다. 총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 전국이 체포 여부로 대혼란에 빠져있던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닷새 만의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주식회사 삼부토건 관련 사건 삼부토건 직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임원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정창래 전 대표는 9일에 이일준 현 회장은 10일에 부른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다음 타깃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동행하면서 주가 급상승에 단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 전 장관은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선 원희룡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검이 더 진행되면 여러 사건과 얽혀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레 법원이 오후 12시 15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시 15분입니다.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했다라면서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최측근으로 불렸고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측에는 유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요. 오래된 몇십 년 된 동지적 관계도 아닌 경호처 차장과 대통령의 그런 공식적인 관계에서 모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술을 바꾸는 것은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정상 참작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이 입회해서 거의 입틀막할 기세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 못하다가 변호인이 나가고 나면 진실을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진술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딱 붙어서 국민들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 보였었고 또 그간에 알려진 바로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인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피의자 측 변호인이 나가자마자 진술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거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 이 책에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게임 이론 중에 하나죠. 이른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범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진실에 접근할 의지를 안 보이거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묻힐 경향이 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것은 실체적인 접근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급변을 하면은 이 자기의 형량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아진다. 이게 예. 이제 재수의 딜레마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김성훈 차장 경우를 보고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또 변호사들이 입회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하다가 변호사들이 2명이죠. 변호인다 2명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진술이.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또 하나 있죠. 쉽게 볼 수 없어야 그게 비화폰이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이 김 차장한테 했던 얘기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꾸며낼 수가 없는 그런 구체성이 있는 걸로 제가 봐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3차례 전화를 해서 이런 그 얘기를 했노라라는 그런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화폰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김 전 차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재수의 딜레마에 근거를 해서 변호인단이 퇴정할 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럴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화폰 통화 기록 같은 어떤 물증이 상당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 김동원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 보니까요. 조폭 영화나 마피아 영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증도 있고 증언도 있을 듯한데 보수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 보수의 변호사가 있으면 이제 없어지면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조직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체포 당시에 우리 김성훈 씨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권력을 같이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른바 어공이 아니라 늘공입니다. 늘공.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인데 정권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왜 본인은 그렇게 부안해동했을까? 저는 아마 그런 후회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와 증언인데 증거와 증언이 윤석열의 압박에 의해서 김성훈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자발적 충성심으로 의해서 움직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김성훈의 죄가 결정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김성훈이라는 사람도 윤석열 정권이 만든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내란 특검에서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죠. 피의자가 김성훈,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지금 뭐 영장 청구하는 그 대목에 김성훈 차장이 입장을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언론이 나온다고 했으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앞서 언급이 됐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체포 지시를 방해했다. 그 지시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지시는 과연 누가 했느냐 했을 때 박종준 전 경호 처장이 했다. 이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상황과 그 전날과 그 이후의 상황 전반적인 그날의 진실이 뭔가를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한 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들었을 때 경호차 간부들의 진술 그리고 비화폰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녹음은 안 되지만 누가 언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를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그널이라고 해서 보안 메시지 기록을 따졌을 때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줄곧 이제까지는 박종준 전 처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상황이 좀 변하고 본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혹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왜 김성훈 차장이 본인의 입장을 번복했는지 저는 그 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특검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탄핵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심된 어떤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내용이 진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진술을 바탕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호관이라는 것은 경호처의 경호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특히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경호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1월 10일이라는 시점을 한번 봅시다. 2024년 12월 30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 거의 한남동의 관저가 요새화됐는데 1월 15일에 2차 집행에서 체포가 됐었거든요. 그 사이의 일입니다. 상당히 추웠던 그날의 기억이 나고 아마 전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큰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시기인데 간부들을 모아놓고 총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경찰이 총을 더 못 쏜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호관들 모아놓고 저런 얘기 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고요. 12월 30날 1차로 영장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밤새 눈을 막고 기다리며 소위 키세스 시민들이 그 용산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밤을 새우고 그런 그 시간들이었잖아요.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찼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실 앞에는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서서 외치고 있을 때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월 11일 날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믿기지가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차벽도 세우고 막 철조망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 저희가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총기를 휴대하고 그리고 순찰을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멀리서 찍은 그 용산 대통령실 쪽의 모습에서 관저 쪽의 모습에서 그 무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잖아요. 경호관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런 지시가 있었구나. 그런데 또 저희가 하나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총은 뒀다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총을 쏠 태세였다라는 것을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참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계엄 이후에 한 달도 훨씬 지났던 시점에 여전히 반성도 없고 사주도 왜 없느냐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일 때 왜 체포를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수처는 그 체포할 권한이 없고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호관들은 총기 갖추고 경찰을 나타나면 총 보여줘라. 그것만으로도 벌벌 떨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더 분노하게 됩니다. 빨리 구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또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즉 총기 소지와 또 소지하고 있는 것을 노출하는 것을 모두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라고 특검이 설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각종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은 본지가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이라는 기사가 아주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이 조서 영장 청구서가 유출이 됐다 하면서 그 정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등사, 이른바 이제 복사 같은 거죠. 복사 과정에서 이게 생생하게 전부 유출이 된 걸로 지금 보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특검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뭐 저희로서는 지금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는 뭐 그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형법 제목이 엄연히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률에도 이건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특검의 말이 100% 사실이라는 걸 전제를 하면요. 그런데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밥을 먹었습니다마는 이미 수사 중인 그 사실을 기사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수사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피의사실 공표죄, 언론에 먼저 구속되기 전에 공표 사실을 흘리는 것은 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유리하게 할 목적인데요. 바로 오늘 벌어진 유출 사태, 유출 의혹은 그 정반대입니다. 변호인단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인단이 특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특검의 부동산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게 유출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죄하고는 지금 양상은 정반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형법에 저촉이 되는 만큼 이것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자체가 상당한 또 파문을 일으킬 도화선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변호인단이 지금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에서 이렇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유출을 했다 하는 게 만약에 팩트로서 인정이 되면은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면요, 특검이 윤석열 측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경우에 정보를 흘리는 게 검찰 쪽에서 흘리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수사기관에서 많이 많죠.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들을 언론에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검찰 쪽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검은 재판정에 가서 이른바 특히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구속해야 된다라는 논리적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역시 특검이 한 수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도 짚어볼게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은 주말 사이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포럼에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한 것이 관련성을 의심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입니다. 국토부 자체가 주무부처였고 당시의 장관이 원희룡 전 장관이었고요.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긴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3년, 22년, 23년 요 사이에 많은 변경들이 있었고, 그 변경을 백지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관점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에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죠. 지금 출국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요. 이거는 저도 그 당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은 뭐였냐면 인수위 부위원장입니다. 인수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예. 즉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국토부에 의해서 변경되고 난 뒤에 알았는가, 아니면은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원희룡 장관도 알았는가, 이게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백지화 해버려요.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인데, 이 부분은요 아마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알 거예요. 왜 삼부토건이 이런 데 따라왔지? 다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눈치는 챘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삼부토건이라든가 따라가는 업체를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예. 거, 이 부분만 확인하면은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 또 더 윗선의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저는 이 두 사건 다 국토부 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에 대해서? 예.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점이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한 종점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바뀌는 진입이 되게 쉬운, 용이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가, 내가 가진 땅 위에 도로가 지나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도로가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제가 직접 뭔가 그 고속도로를 직접적으로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C가 있어야 됩니다. 나들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진출 진입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된다. 예. 지금 종점에 IC가 있는지 아니면 이른바 이제 나들목이 있는지 아니면 분기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은 실질적인 진출입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은 뭐냐면 내가 그 주변에 땅이 있더라도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어떤 기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고속도로의 어떤 종점에 내가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종점이 우리가 기차역이나 아니면 버스역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입출로가 있는지 이른바 나들목인지가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서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실제로 가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땅 그 부분이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나느냐가 안 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이어지는 진출입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왜 갔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핵심이 국토부가 주최하는 포럼이었는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민간 포럼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폴란드를 갔었거든요. 근데 전날이요? 예. 저희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업체들을 모여서 간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저거는 2023년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그 말에 이른바 삼부토건이 유러시아 경제인협회와 양해 각서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 수혜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삼부토건에 직접적으로 오게끔 했다. 예.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쳤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민간 업체가 하는 쪽에 삼부토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줬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강상면을 저는 가봤거든요. 그 IC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일가들 땅이 지금도 현재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나다가 보면은 언덕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을 짓는다든가 뭐 아울렛 몰을 짓는다 이러면은 지나가면서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위치예요. 예. 저기 비어 있는 땅에 일단 도로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토지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꼭 밖으로 진출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일반적으로 종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느낌이 어감이 예.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타고 내리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말하는 종점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강상면 일대 앞서 지도를 잠깐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강성면 병산리 기존에는 양서면 쪽이 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마지막 지점이었는데 2008년에 처음 노선이 계획이 됐고 2017년 1월에도 양서면 종점 노선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국토부의 건설 계획에 따르면. 그리고 2019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또 양서면이 종점으로 포함이 됐고, 예. 그리고 2021년 4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양서면 종점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죠.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노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다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2달 만에 2022년 5월에 기존의 양서면 대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저렇게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요. 저 강상면에 전직 대통령 부인과 장모 등 일가가 29필지 1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중하순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고 2023년
7월에 사업 백지화가 선언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일단 한번 짚어드리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요, 혹시? 저 양평고속도로가 저렇게 한 10여 년 넘게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재부가 보통 깐깐한 부처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전문기관에서 한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고 2달 만에 졸속으로 지금 노선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누가 아주 매우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일대에 그 대통령 처가 쪽에 땅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한다면은 설사 이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꺾은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특검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정권이 이렇게 몰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론 분열되게 만들고 그 지점에 양평고속도로가 있는 것인지 원희룡 장관이 그중에 한 축을 또 맡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도저히 뭐 백지화 선언했을 때 뭐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 여기에 정치 생명까지를 내가 걸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거를 없던 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들 뭐 이렇게 그 회사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로 다 대기업들이었고요. 당시 삼부토건은 해외에 뭔가 그 건설에 참여할 의지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던 그런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 업체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1,000원짜리 주식이 5,500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간에는 누군가는 분명히 투자를 했을 것이고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삼부토건에 누가 그 주식을 사고 5배 이상 폭등해서 이득을 받는지 그 투자한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낱낱이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교집합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출국 금지시키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어떤 그 핵심 누가 지시를 했는지 삼부토건을 거기 참여하도록 그리고 노선 변경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 배후에 이게 바로 특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남원정이라 불렸던 그 개혁적인 정치인의 모습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명예 회복을 바란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2023년 7월 6일에 당정협의회에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반론이 있으면 또 추가로 듣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예, 2023년 7월 6일에 기자회견 장면이고요. 딱 2년이 지났네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3년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대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거는 2022년 1년 전에 이른바 국토교통부와 양평구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담당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게 약간의 퍼즐 맞추기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저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아주 그 폭탄급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퍼즐 맞추기가 중단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민주당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무고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당한 고강도의 얘기를 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양평구청 간의 전체적인 담당자 문서, 서류 대조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특검 측에서는 다시 정교하게 분석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게 심상치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가 통상 수사기관에서 출입 금지라는 것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출금 조치에 또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몇 개의 다 공통점이 바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그 항목에서 출입 금지를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요? 출국 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말씀드린 2022년, 23년에 다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지고 상당한 증언 또 서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아무튼 출금 조치가 심상치가 않은 흐름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장모 최은순 여사와 그 오빠 김건희 여사의 오빠까지 같이 출금 조치가 취해진 그런 걸로 봐서는 23년 사업 전면 중단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시 국토부 해명을 보면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노선을 바꿀 경우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금액도 14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40억 원이 큰 돈이긴 한데요. 어쨌든 총 사업비의 0.8%라고 하네요. 제가 한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 예타와 타당성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타 이후에 이렇게 이른바 노선의 시 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드문 게 아닙니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신설이 추진된 고속도로의 타당성 완료 건수는 24건인데요. 이 가운데 14개 노선의 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와 타당성 검사 이 상황을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원희룡 장관님 저 말씀 들어보면요, 살짝 코미디 같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왜 그만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 땅이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전제하고 있죠. 그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는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희룡 나는 몰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의 말을 믿어드린다면은 인수위 때 원희룡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알고 원희룡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무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폴란드 문제도요. 만약에 민간 포럼에서 폴란드를 저렇게 간다. 폴란드 정부에서 그렇게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토부가 움직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환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간협회가 가더라도요. 부처가 도움이 없으면은 거기에 가는 기업들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일단 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일가의 토지 위치, 노선 변경의 시점,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특혜성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핀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 당의 노력과 진정성을 정말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를 하면 다양한 혁신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지금의 지지율을 저희는 반성을 그리고 반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8.8%로 6개월 만에 30% 선을 밑돌았습니다. 당에선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고 했는데 약 30분 뒤 혁신위원장인 안철수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인데 최소한의 인적 쇄신조차 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대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인적 쇄신 예상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구주류 그런 분들인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선 후보 부채 논란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예. 이를 전해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파국을 맞은 국민의힘. 과연 수습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이 28.8%로 집계됐습니다. 두 당의 격차는 25.0%포인트입니다. 건강한 견제와 또 합리적인 협치를 하려면 또 국민의힘도 빨리 혁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평가 속에서 혁신위원회가 잘 자리를 잡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닷새 만에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5일만이라는 그 짧은 기간도 놀랍기는 한데 그보다 저는 그 닷새 만에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먼저 제안했던 것이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게 혁신위원회이다.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난 2일에는 전당대회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당대표가 돼서 혁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갈 준비를 상당 부분 진척을 했습니다. 그 예로 이른바 특보단, 공보특보, 전략특보, 정책특보 이렇게 해가지고 6사람을 열흘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는 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아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 자 이제 8월 중순 또는 하순에 예상이 되는 전대에 출마한다. 그래서 많이 우리 같이 하자, 도와달라라는 특보단 임명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즉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뒤에 이른바 혁신위원회가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5개 혁신안을 제시를 했지만 임기가 6월 말이 끝났죠. 그러면서 혁신위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 바로 혁신위원장으로서 당내에서 제가 지난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분들이 당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상당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몇 안 되는 이른바 비상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당의 구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낸 몇 분 안 되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3번 정도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찾아서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3구 초려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취재를 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한 3일 정도 고심은 했다. 단지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이른바 구주류의 대표적인 두 분,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두 분의 이선 후퇴와 혁신의
의원들을 자기가 맞는, 자기가 적절한 사람이라고 있는 분을 이렇게 전권을, 그거에 대해 정권을 주면 혁신위원장을 맡겠다라고 3일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 지금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한 것은 닷새 만에 또 큰 반전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두 분의 이선 후퇴가 받아들이지가 않고 지금 현재 지도부죠. 또 한 가지는 혁신위원회 본인이 주장하는 적임자를 또 거부를 당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그런 그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혁신위원은 내가 할 일이 없구나라고 예. 전격적으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에게 얘기를 안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격적인 혁신위원장 5일 천하를 마지막으로 다시 당대표에 도전했다. 이러는 게 바로 일주일 사이에 예. 벌어졌던 일입니다. 인적 쇄신을 요구한 두 명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저번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연 이른바 이제 쌍권으로 불리는 두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쇄신과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쇄신과 통합과 헌신입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전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만약에 그 전에 있던 쌍권이라 불리는 두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혁신위를 꾸린 다음에 거기에서 혁신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났고 그 결과를 또 비대위원과 그다음에 당원들과의 어떤 중지를 통해서 관철을 시키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을 공유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서 사실상 두 분에 대해서 뭐 이선 후퇴가 될지 어떤 책임론을 제기를 할 텐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혁신위원장은 말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가졌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른바 단일화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선출한 어떤 당 후보를 왜 한덕수 당시 전 총리와 바꿔치기를 했느냐. 근데 예. 그 바꿔치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두 분이 한 게 아니라 절차적인 당원들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의 과정 속에서 좀 미온적인 입장을 내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82%였고요. 날짜도 못 박았습니다. 후보 등록 전인 10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87%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거를 가처분을 냈습니다. 전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근데 법원이 사실상의 비대위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 일련의 어떤 법적인 과정과 정치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를 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결과적인 책임을 두 사람에 대해서 저는 모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평가는 듣지 않겠습니다. 예, 시간상. 예.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안철수 의원은 정치 한 20년 하는데도 정말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이것도 혁신안 가지고 한 일주일은 싸우고 전당대회 나간다고 해야지. 예. 지금 이러면은 바로 떡 먹다가 떡맛 없으니까 바로 과자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쇄신 두 명이나 혹시 이런 조건들은요 혁신위원장을 받기 전에 이걸 조건으로 걸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제가 혁신위원장이나마 그나마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았죠. 이건 순서가 틀린 것이고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닌데 사선 의원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아직도 지금 일머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8월 19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다면서요. 이럴 거면 이런 혁신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사퇴해버렸는데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2달 가까이 한 달 반 더 가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나마. 자,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박수영 의원이요.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큰 이슈는 아니었고요.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 그런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의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49.3%, 국민의힘 32.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17.2%포인트 높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나타났고요. 부산만 딱 떼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없어서 추후에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 소비 쿠폰이죠. 필요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늘 또 알려진 건 그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는 10만 원 한도의 후원금을 모금한다라는 홍보글을 올려서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고 후원금은 필요하다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또 쏟아졌습니다. 물론 박수영 의원은 산업은행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해달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의 시각부터 봐야겠네요. 우리 박수영 의원님은 베네수엘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25만 원도 필요하고 산업은행도 필요하고 해수부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 비판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정치를 하는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본질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복되게 하는 민생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수부 오지 마라.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돼요. 그러나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의 문제이지 그것을 철옹성 같은 이데아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그것만 따라간다면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정치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시민이 25만 원 필요 없다, 뭐 사는이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이 얘기했다면서요. 우리는 박수영 의원 필요 없다고. 예. 지금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심폐소생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조차 왜 본인이 부산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4일날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내린 상태거든요. 내릴 글은 올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면 얼마 전까지 여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산업은행 확실하게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 마지막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TK하고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수영 의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은 산업은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 배고프다고 먹을 걸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기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낫다. 산업은행에 내려오면 훨씬 더 고용 창출이라든가 경제 회복의 마중무 역할도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굳이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마 이랬을 겁니다. 25만 원을 받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은 43만 원을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이게 다 부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 자체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딱 잘라 떼는 것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부산이 한석 빼고 다 국민의힘의 이 아성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하고는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가 25만 원 받지 않겠다. 그랬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고 진보 보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부산 시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만큼 왜 당신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박수영 의원의 어떤 의도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게 GDP의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예. 재정 승수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부가 다리나 어떻게 보면 도로를 놨을 때 그게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줬을 때 효과는 0.2에서 0.25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집행을 해서 국채를 한 20조 원, 13조 원, 20조 원을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결국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국민들이 받겠지만 결국 모든 1인당 국민들이 45만 원의 어떤 부채가 생기는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베네수엘라에 빗댄 것까지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를 돌파했습니다. 취임 후 4주 연속 올라서 잘한다는 응답이 62.1%를 기록한 건데요.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60%대는 그리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믿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겠다는 말대로 오늘 취임한 김민석 총리에게도 민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인재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1년 전 16글자에 그쳤던 장마 대비 국문과는 다르게 김민석 총리는 첫 업무로 폭염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더워서 오늘 저희가 그 사실 와본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고가 작년에도 오늘 사고가 없었고 올해도 지금 어깨 대비 오늘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밤 늦게까지 일하는 올빼미형인데 김민석 총리는 새벽 4, 5시면 일어나는 새벽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바이오 리듬으로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에 58.6%였고요. 셋째 주에는 긍정평가가 59.3%로 올랐고 59.7%, 62.1%까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오름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 60%대로 올라선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60%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70%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여전히 아직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를 보면 저는 한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람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또는 여러 가지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것 등, 그다음에 최근 주가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이미 방송에서도 부산 지역의 한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무너지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예. 저런 지지율에 다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사실 60% 지지는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40몇 프로로 당선됐지만 취임 한 달 뒤에 80%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실은 좀 이벤트에 의해서 올라간 게 있었어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5.18 행사에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죠. 그리고 또 취임사 자체가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라는 그 멋진 얘기, 그다음에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을 줘서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카운터 펀치를 팍 맞고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그 잔펀치를 맞다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건 분명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추세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요? 네, 인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상외로 저분
너무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 뭐 친명 학살하듯이 자기들 그 친문 학살하듯이 학살 공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다 채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예상 외의 인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거로 보이고 그거 못지않게 큰 게 국민의힘이 아까 홍 의원님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거기서 지금 죽을 쓰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야 이게 뭐 달라진 게 뭐냐 얘네는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그 지지도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이 싫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우리가 찍어줬는데 이렇게까지 놀 거야? 라는 그런 반대 뭐랄까 반발 뭐 이런 예. 것들이 표로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그 여론조사라는 건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은 금방금방 어떤 한 그 특정 계기가 있으면 그 반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급격하게 오름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뭐 단박에 뭐 10%가 올라가나 이런 건 되게 그 우리가 주가도 한 번에 오르면 바로 조정되거든요. 거품이 끼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차곡차곡 한 1%, 2%가 안정되게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보고요. 저런 경우에는 허물어질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허물어질 때도 급격하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요인으로 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로 충격을 받는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이 잘 버텨주면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60%대라 하더라도 견고한 지지율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수활동비가 부활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특활비를 증액했다. 야당을 우롱하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가 밝혔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입장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선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입장이 완전 달라졌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에선. 그 특활비를 검찰 특활비를 0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 특활비를 뭐 제로로 하겠다. 그러면 경찰도 대폭 삭감하겠다.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 없어도 국정은 다 운영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세상에. 그러면 국회는 특활비 줄였냐. 자기들은 그 특활비 써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해외여행 나가고 할 거 다 하면서 그 보복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특활비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입장 바뀌었잖아요. 이제 입장 바뀌어놓을 테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특활비 없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니면서 경력금도 줘야 될 거고 그 마찬가지로 그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잘 써서 제대로 보고하겠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더 지지받을 거예요. 근데 저거 그 자기들이 했던 것들 그 과거에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돌아서서 내로남불로 증액을 해버리면 아마 저런 것들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정무수석의 사과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그 정부 여당이 됐으니까 그 정부에서 뭐 우상호 대통령이 그거 갖고 얘기하시긴 그럴 테니까 뭐 정무수석이 얘기했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누가 책임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그 지난 그 예산 통과 과정에서 그 0으로 한 것,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검찰하고 감사원 그 특활비를 0으로 한 것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지난해요? 예, 지난해 예. 금년 예산도를 짤 때. 그 당시에 저도 여러 의견을 준 거는 한 30% 정도 삭감하면 그게 징벌적 삭감이거든요. 예산에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지금의 논란은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아까 이제 김정혁 최고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는요.
이미 2018년 이 당시에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특수업무경 그 특활비를 80% 이상 줄여놨습니다. 줄일 때는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특수할 그 특활비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네. 일부 그 원내대표들 요 정도가 일부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은 아니죠. 영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영으로 하는 건 그래서 반대인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제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돈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특수업무 경비, 그다음에 특활비 세 개가 있는데 업무 추진비 그야말로 그 법인카드로 긁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투명하게 기록이 남고요. 그다음에 특수업무 경비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내역을 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활비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는 매년 좀 줄여나가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줄여나가 조금씩 한 20-30%씩 줄여서 이재명 정부에서 특활비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특수업무 경비로 가고 일부 특활비를 남겨놓는다면 국가정보원 정도 하고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정리가 되면 검찰도 필요 없습니다. 수사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경찰 쪽 또는 중대수사범죄청 그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거기 정도에는 특활비가 일부 필요할 거고 나머지 국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금년도 안에 이 특활비에 대한 제도적 그 개선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증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증액은 특활비를? 아닙니다. 증액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썼던 만큼의 일부를 복원하는 거죠. 지금 이번 추경에서요. 복원한다. 예, 그런 다만 올해 편성되는 지난해 이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삭감했던 것은 부활한다. 네,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오늘 취임식을 했거든요. 넥타이 색깔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인촌 장관님을 포함한 많은 장관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제가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어떤 날 파란 넥타이를 매건 어떤 날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취임식에 지난 정부 장관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업무를 하고 있죠. 장관들도 참석을 했고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많은 장관들의 축하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언급까지 했네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악수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임 장관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예, 뭐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 국토부하고 지금 문체부 두 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현 장관들의 재임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도 유임하려면 벌써 유임 결정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 얘기 자꾸 하는데 더 이상 넥타이가 우리 사회에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미 하절기 이 복식 그러니까 그 근무 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란색을 메고 오셨고요. 예.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고요. 하절기지 않습니까? 예, 하절기에 지침에 그리고 맞게. 지금 더운데 붉은 넥타이 매면 더 더워 보여요. 예, 좀 덥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넥타이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사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넥타이 매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이 김민석 총리도 굉장히 영리하게 정치를 하고 계시다. 예. 저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자 이런 네. 생각이 생각이 들 테니까 나름대로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세종에서 취임식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세종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세종과 관련해서 여러
공약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미리 이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점검 차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또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네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왔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황당하다는 얘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이게 코마 상태다, 중증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고름과 종기를 뭐 메스를 가지고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저도 딴 데 나가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메스가 없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 메스라는 게 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비로소 메스가 주어지는 건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 겸 그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서 정권을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혁신위원 해봤는데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내도 당 지도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5일 만에 본인이 원하는 인사안 그리고 뭐 두 분, 뭐 쌍권이라고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그 권영세, 권성동 두 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출당하자라는 것들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 끝에 저분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뜬금없어 보여요. 본인은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 내가 그리고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칼을 줘야지 칼로 뭐 예. 메스는 수술하는 거 칼은 뭐 누구를 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 말은 굉장히 화려하나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고 또 본인이 혁신위원장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갑작스럽게 나오셔갖고 나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좀 뜬금없어 보여요. 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나는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좀 더 뭐랄까 논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쌍권의 출당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건데 쌍권의 출당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렸던 시선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뭐 되돌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조치는 일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여러 차례 이 혁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 측면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10명을 내치는 거를 한꺼번에 하면 당이 흔들리죠. 그리고 저항도 세지고. 그래서 원래 인적 쇄신도 살라미처럼 해나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 한두 명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수준도 다르죠. 누구는 출당, 누구는 예를 들면 총선 불출마, 누구는 이선 후퇴 뭐 등등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 또 책임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 차별을 차등을 해서 하는 건데 인적 쇄신도 아마 상징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혁신의 시작을 쌍권이라는 소위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이라는 두 사람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통해서 뭔가 그 주목도 받고 힘도 받고 저렇게 되면 이제 소위 친윤 당권파들이 만약 관철됐다면 바로 다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관철시켰을 때. 근데 저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어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려면은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중도 퇴진, 너무 일찍 퇴진해 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다지 썩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앞서 메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당에 메스가 아예 없나요? 아니면 지금 드러나 있는 메스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메스라는 것은 수술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건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권한이 주어져야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내도 그 권한을 주었을 때 관철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그건 메스가 혁신위원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칼을 휘두르겠다라는 건 내가 대표돼서 다 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저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의 개혁을 막아선 그런 친윤 우리 당에 있는 그 친윤 지도부를 그분들이 비판을 받아야죠. 아니 지금 부산에서 저렇게 그 부울경에서 지지도가 저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책임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됐는데 내가 당의 리더가 됐는데 우리 당이 계속 지지가
추락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른바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 문화, 친윤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돼버렸네요. 5일 만에. 근데 그분의 어떤 대응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오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나타난 것은 25.0%포인트 차이. 정당 지지도가 25.0%포인트 차이 나는 건 보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저게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추정이고 예측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 조경태 의원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당대회를 국면을 거치고 나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뭔가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몇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아까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게 이 야당이 저런 판을 뒤집을 때요.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20% 이상 차이 난 거를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역전시키거나 동률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씩 2, 3%씩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예컨대 해수 부분에는 거 고마워.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산업은행도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산업은행 안 주면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득점을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가 결국은 관심을 가지려면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역전 드라마 할 때 국민들이 감동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뻔한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될 거다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친윤 당권파에서 또 다시 다시 당권을 가져가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사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승리까지 마무리한다면 그럼 뭔가 바뀌려고 하나 보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를 그냥 관성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그냥 또 다른 지도부 하나 바꾸는 거에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드라마를 국민들이 감동하고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드라마를 써줘야 돼요. 그런 새로운 인물이 있을까요, 당에? 글쎄요,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가 이제 정권 초기이고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상당히 영리하게 이거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조건이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한여름철이잖아요. 휴가철에 지금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도 8월 2일 날 합니다만 거기는 뭐 승리한 정당이니까. 근데 저희는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반전을 이루려면 많은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염천더위에 한여름철에 뭐 제가 듣기에는 8월 중순 말 19일 뭐 전후로 해서 충북에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얼마나 관심을 끌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더구나 이제 거기 나오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뭐 별로 이렇게 당의 쇄신 변화 이런 거를 끌어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는 분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별로 굉장히 뭐랄까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더 있습니까? 후보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일단 저는 뭐 김문수 전 후보 이분은 뭐 거의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동혁 의원이 뭐 나온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뭐 한참 나올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제일 궁금한 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 주변에서는 계속 나가지 않는 게 어떠냐는 거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니까 두 가지 딜레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봤자 과거에 당대표 됐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다. 계속 뒷다리 잡고 계속 음해하고 공격하고 이럴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좀 있는 거고 주변에서는. 동시에 야 그래도 당이 그대로 놔두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뭐 아무런
그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이 사이에서 그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준석 그 의원이 당대표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2021년 6월이죠. 예. 그 당시 거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핵심은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더 이상 이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우리는 더 이상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탄핵의 강을 같이 건너자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개혁적인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리바이벌이 되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 쪽의 당원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마그비 스피드가 필요할 때 액상으로 빠르게 약으로 싹 빠르게 흡수가 대한민국 판매 1위 마그비 스피드 유한양행. 아직도 안 된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김성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논란의 이 발언에 이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염려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트와 거리가 먼 과도한 비유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나라는 석유 수출에 90% 넘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유가에 따라 경제가 휘청였고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통제 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국영기업은 방만하게 경영됐고 기득권은 부패했으며 민간 기업의 생산 능력은 붕괴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산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견고한 경제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IMF가 집계한 2024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6.6%입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다만 일본 249.7%, 미국 123%, 프랑스 110.6%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또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소비 쿠폰이 재정 건전성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에 부합하는 적확한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서울시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